두 번째 당연자는 5.18 당시에 계엄군과 5인 사격의 의문전 6432기 5.18 역사연구원 최종원 수석연구원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종원 수석연구원은 24단 참전 중대장으로서 5.18 당시 교도소와 주요 시설, 경제와 민사작전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신 분입니다. 최종원 수석연구원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5.18 당시에 24단 62연대 이중대장을 했던 그 당시 대위였습니다. 최종원 대위였고요. 현재는 그 5.18 역사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서 5.18의 진실 탐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 5.18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릴라 전술이었다고 봅니다만은 5인 사격 문제가 있습니다. 5인 사격이 이제 5월 24일 날 주남마을에 있던 11공수여단 61대대, 62대대, 63대대가 비행장으로 전부 광주 비행장으로 철수해서 모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데 광주 남쪽에 보면 이제 금당산, 효독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효독동, 송암동. 그러니까 효독국민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송암동이 되는데 금당산 하단에 이제 매복조와 고병학교 교도대가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소는 그 이전에 5월 22일 날에도 24단 61년대 2대대에서 도로 봉쇄를 하고 있다가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계엄군 장병들의 10명이 무려 10명이 많은 그 장병들이 전사하셨습니다. 오늘 그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 고병학교 교도대가 90mm 무반동총을 갖고 갔습니다. 90mm 무반동총하고 기관총. 기관총과 무반동총 4발을 발사해서 장갑차가 아직 파손됐죠. 장갑차에 타고 있던 63대 대장 조창구 중령님, 그 다음에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 등에서 현장에서 11구수여단 장병 63대대 장병 9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3명 이상이 나왔고요. 전부 이제 나중에 그 국군통합병원, 광주 통합병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5.18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5인 사격 현장은 광주에서 남평을 거쳐 나주를 거쳐서 가는 광주 목포 간 도로상에서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1번 도로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5인 사격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그 당시 5.18 상황을 보면은 5월 18일에 시작된 소요는 21일 이제 시민들의 무장으로, 물론 무장이 그전도 돼 있었습니다. 그때 전면적인 무장이 아니고 5월 20일부터는 전면적인 이제 무장으로 희생이 격화된 상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엄군 부대는 이제 전부 외곽으로 철수해서 도로 봉쇄 위주로 이제 작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3, 4일 지나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 부족하고 상가 피습 등 치안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 광주 당시 해방구였지요. 5월 21일 이후에 그 시내가 해방구가 되었는데 조기에 광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복하기 위해서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4일까지 탈취당했던 총기 5,400정 중에서 한 60% 3,300정이 회수됐으나 일부 강용파들이 저항하자 부득이 이제 진압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사는 도청 수복과 시내 수복을 하기 위해서
24일 날 외곽에 있던 주남말 앞에 있던 11공수여단을 우리 24단 61년대에 맡기고 임무를 넘겨받고 비행장으로 철수하게 돼 있었고 3공수여단은 62년대가 이제 그 광주 교도소로 3공수가 교도소를 이제 경계하고 있었는데 24단 62년대가 교도소 경계 임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어떻든 비행장으로 이동명이 떨어졌는데 이 비행장 이동 가는 도중에 바로 이제 7공수여단 63대대 장병들을 많은 희생을 이제 보게 된 것인데 요거 오인 사격에 대한 것을 뒤에 보시면은 그것이 벌어진 시간은 5월 24일 2시경 2시 못 미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5월 14일 백주 대낮에 어떻게 속아서 송암동에서 오인 사격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전교사에서 보병학교 교도대가 파견 나갈 때 그 지역에는 24단 61년대가 있었는데 인수받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전교사에서 이제 이런 첩보 제공을 합니다. 익명의 시민이 전투복을 입은 미상제보자죠. 전투복을 계엄으로 위장한 시민군이 송암동 지역을 강압 탈출하는 첩보를 받고 배치되어 있던 이제 부하교도대가 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장갑차를 타고 오니까 무방장총을 배치를 시켰다고 보병학교 교수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일반 소총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으니 90mm 무방장총을 휴대하고 나가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교사에서 첩보 제공한 내용, 첩보 받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전달한 것입니다. 보병학교를 통해서 이제 파견당한 부대한테 1차적으로 한번 잘못된 정보를 이제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장 시민이 이제 선두가 우리 공수부대의 선두가 효독국민학교, 그러니까 주담마을에서 용산동 진월동을 거쳐서 오게 되면은 효독국민학교 앞에 상거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효독국민학교 상거리 통과하면서 송암동이었는데 그 사이 구간 금강산 하단에 있던 매복되어 있던 교도대가 사격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이전에 공수부대가 효독국민학교 효독 상거리에 도착하기 전에 백운동이라면은 이제 효독국민학교 상거리의 우쪽 시대 쪽에 있는데, 거기서 계엄군 시민군들이 차량을 타고서 7명이 효독국민학교 앞에서 내렸습니다.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격을 하게 됐는데, 먼저 선제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전남대 5.18 연구소의 자료들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거기서 부상당한 김문수라는 당시의 초등학생의 형이 증언을 합니다. 선제 시민 사격했다고. 그 당시 백운동에서 왔던 사람들이 선제 사격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 한 분도 또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둘이서. 그래서 먼저 이제 사격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11공수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동 상고리를 지나서 동업로를 가는데, 그 앞에 먼저 2차적으로 이제 역정보를 또 주는 것인데, 공수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오토바이 탄 시민 2명이 매복조한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600m 후방에 계곡으로 위장한 시민군이 접근하고 있다고, 이런 제보를 했다고 이 검찰 조사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그러니까 2차적으로 현장에서의 역정보를 이제 또 그대로 보병학교 교도대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병학교 교도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긴장하면서 있다가 무반동총으로 이제 장갑차를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요 도로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걸 보시면 이게 옛날 당시 80년대의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포인트 끝이 지금 교독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독 상거리가 여기 상거리인데 주나마을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화선 방면 쪽에 주나마을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용산동을 거쳐서 요 진월동을 거쳐서 교독동 상거리를 거쳐서 이게 이 일대가 송암동입니다. 그리고 그 송암동 일대에는 금산산이라는 300m 정도 되는 산이 하나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조그만 야산, 또 한 100m 이내의 야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제 매복조가 이제 있으면서 있던 것이요. 고구수 부대가 오면서 바로 이 삼거리부터 요 송암동 효천역 사이 요 지점에서 우발농청 4발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수 여자는 이제 교도소에서 첫수하고 있고, 근데 첫수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도 광주 톨게이트에 의해서 광주 톨게이트를 기갑학교가 경계를 24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갑학교가 거기를 이제 통과하던 32사단 96년대 3대대 장병 한 30명가량 되는 병력이 통과하다가 또 5인 사격이 기갑학교와 31사단 장병 간에 사격이 있어갖고서 당시에 3명의 장병이 희생이 되었고 또 10명이 부상당하고 또 일반 시민도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 및 재판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5인 사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4월 26일 11여단 61대대 정보작전장교 장대위 정보장교의 자수서에 의하면 11공수의 이동은 연락받지 못했다. 멀리서 총성이 나는데 오토바이 탄 남자 2명이 폭도들이 군복을 입고 분트럭을 탈취 사격을 하면서 오고 있다고 당시 부평학교 교도대에 있던 지휘관한테 이제 들은 얘기를 기술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장하고 있던 차에 매복 습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5.18 사건 검찰 수사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의하면 1996년 10월 14일 5.18 특별법 재판 22차 공판에서 부평학교 교도대를 파견 내보낸 매복작전 지휘 책임자 전교사 이제 부평학교의 교수부장 김유영업 장군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제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고도의 작전 지식과 기술 소지한 좌경 불순 세력의 빨치산 적법에 의하여 계엄군이 농락당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판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이제 전교사에서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받은 첩보 내용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실제 상황에서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와서 또 증언했는데 일반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원인부터 해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상세하게 좀 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5인 사격했다고 결과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전개됐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6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만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9호에 의거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 5.2 사격 관련을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왜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었는가,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잘못 판단한 전교사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이전에, 이 5인 사격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19일 날에는 31사단의 카톨릭 센터 등에서 무전기를 뺏겼습니다. 19일 날. 그 다음에 21일 날 24단 주의 차량이 아침 8시 10분경에 광주 공단 입구, 농선동입니다, 지금. 거기서 또 집차 14대를 뺏겼는데, 집차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집차에 달려있는 무전기는 이제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16대가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5.18 전남대 5.18 연구소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영철이라는 20세 양화공입니다. 계엄군의 무전기 탈취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기동대원이었던 김현채라는 19세 식당 종업원의 무전기 관련 증언이 나옵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의 사료 기록이 인터넷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5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5대 중에서 3대는 상황시에 주고 2대는 자기들이 갖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에 천용진이라는 20세 전남대 학생이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계엄군 5인 사격을 이제 유도시킨 것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 수위가 증언하는데, 5월 21일 날 봉수부대에 철수했는데, 그 다음날 22일 날 아침에 보니까 조선대 수경하고 있던 11공수단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면서 아마 21일 날 이제 철수했으니까, 철수할 때 제대로 물건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급박해갖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무전기를 뺏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윤귀라는 24세 전남대 법대생이 도청 경비 중에 예비군 차림의 남자가 무전기의 이제 주파수가 일치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조정해서 계엄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라고 죽음을 넘어 시대 여도 넘어 이거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24살 전남대 학생이었습니다. 이 이재희의 증언에 의하면은 통신병이었다는 한 예비군에게 계엄군 작전 사항을 점검하고 외곽과 연락 업무를 부여하는 그런 관련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전제 감청이죠. 그런 걸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전기라는 것은 통신부 안에서 우리의 의도를 상대방이 무전기를 통해서 다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몇 대가 뺏겼는지 정확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수의 무전기를 걔들이 갖고 있으면서 계엄군의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이 5인 사격을 유도시켜서 계엄군이 또 사격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1공수대 사격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오토바이 타고 가서 지금 시민군들이 총 쏘면서 온다고 이런 역정보를 줬습니다. 이거는 위장 기반 전술이죠. 이 위장 기반 전술은 빨치산 정법, 그러니까 게릴라 전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게릴라 전술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기반시키는 행위. 바로 그런 행위가 이 5인 사격 사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전교사가 그러한 첩보를 받았을 때는 정확한 입체적인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급부대에 전달해 버렸으니 그런 정보 판단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두기도 계획에 정보 노출됐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부대 이동 명령을 내렸으면은 흔히들 보실 겁니다. 부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주요 도로상의 교통 통제점마다 장병들이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동로상의 주요 포인트별로 교통 통제를 하면서 안내병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서로 이동로상에 관련되는 경계부대가 있으면은 공수부대가 통과한다. 몇 시간에 통과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그 경계부대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보병학교 교도대가. 그래서 보병학교 교도대는 시민군이 무장해서 사격하면서 보니까 이게 폭도들인 줄 알고서 사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군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안과 경계 관계된 게 보안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이 개헌군 송암동 5.24개 6대 미스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23일 13시경 교독초등학교 인근의 하차에서 공수부대에 선제 사격한 7명의 무장시민군의 정체는 무엇이냐. 또 당시 매복했던 보병학교 교도대에게 600m 후방에 개헌군 복장의 시민군들이 장갑차와 트럭에 탑승해서 사격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제보한 이 오토바이 탄 남자 2명의 정체는 누구냐.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이 7명과 백운동 로타리에서 구룡 트럭을 타고 온 7명과 오토바이 탄 2명, 9명,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헌군의 이동 정보를 알고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을까?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가,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도청에서 작전 상황실이 운영됐다고 합니다. 무전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있으면서 현장에 나가는 무전기 교신하면서 당시 시민군에 통제됐던 도청 상황실 근무자들은 누구냐? 1996년 10월 14일 5.18 특별재판 22차 공판 이후 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완결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용하자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과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공수의 지휘관들 사망자 부상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63대 때는 38명과 10명 9명이 전사했는데 전력 상실이에요. 그 부대에 반은 안 되지만 반 가까이 전력 상실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큰 피해를 봤는데 이 지시를 막힐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급 지휘관이든 계엄사령부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부야 넘어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결국은. 아까도 저 특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월 20일 저녁 이후에 치안이 마비돼서 개헌군이 시민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좀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 한편 공수부대는 정보가 유출될까봐 다른 타부대와 교도대라든지 32사단과 통신 주파수를 서로 교환해서 통화가 되는데 정보가 노출될까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준열 사령관, 당시 전교사 사령관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D-Day 날 27일 날 하는 것도 직접 면대면 사람 얼굴 보고서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공수부대가 시민군이 무전기를 이용해서 도청하는 경우에 그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무전기도 그냥 일반식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식으로 평문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되죠. 근데 비문이라는 게 있어서 음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모를 통해서 암호화를 보면 되는데 그런 걸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책이 준비도 안 되고 있었고
또 탈취당한 전체적인 무전기 숫자가 몇 개인지 현재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갖고 이거 한번 무전기 어디서 어떻게 뺏겼는지를 전부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그 31사단 90년대 3대대 장병 29분의 2명이 계급 합격 교도제에 대해 사격을 받아갖고서 3명이 사망하고 10명 부상했다는 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단순 오일 사격이었느냐, 그거. 그 고속 호남고속도로 그 광주 톨게이트에서 담양나간 쪽에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31사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타고서 이제 이 31사단 90년대 3대대 장병들이 자기 원 부대인 그 영광을 가다가 한 모양인데 도대체 거기서도 오일 사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정 여사가 그 전체적인 그 당시 광주의 그 전체적인 지휘부로서 거기에 헬기도 있습니다. 헬기. 그러니까 헬기를 통해서 이 부대 이동이라든지 이런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머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공중 지휘 체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사는 사실은 작전 부대가 아니고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군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그 분석이 잘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1공수 여단과 보병급 교도대의 오인 사격은요. 아까도 판시상에 나왔지만은 위장 기반 전술이 2번이나 적용된 고도의 빨치산 전법, 게릴라 전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